안녕하십니까. 코로나 때문에 참 학원 진행도 좀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열심히 공부하셔야죠. 자, 우리 437페이지 계약의 종류할 차례입니다. 계약 총론을 보고 있고요. 지난주에 살짝 계약의 뜻만 봤죠. 그리고 이제 계약 자유의 원칙이란 걸 하나 봤고요. 계약 자유 원칙을 제한하는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 여기까지 봤습니다. 자, 두 번째 계약은요, 그 종류가 무수히 많아요. 우리 민법에만 15가지 종류의 계약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에만. 이런 걸 이제 전형 계약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민법 이외의 법이나 또는 법에는 없는 무수히 많은 비전형 계약이라는 것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계약들을 동일한 특징이 있는 것들끼리 조금 나눠보는 게 계약의 종류를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이 계약의 종류에서는 일단 좀 전에 살짝 말씀드린 전형 계약, 비전형 계약이 있습니다. 이 전형 계약은 민법에 규정이 있는 15가지를 말합니다. 비전형 계약은 민법에 없는 걸 말하죠. 이건 됐고요. 쌍무하고 편무를 구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쌍무계약과 편무계약은 계약이 체결되었을 때, 다른 말로 계약이 성립이 되었을 때, 계약이 체결되었을 때 매매계약처럼, 매매계약을 하면 양당사자에게 채무가 생기죠. 이렇게 양당사자에게 채무가 생긴 걸 쌍무로 하고요. 반면에 증여계약을 하게 되면 증여를 하는 사람한테만 채무가 생겨요. 증여를 하기로 한 사람한테만 채무가 생깁니다. 이렇게 한쪽에게만 채무가 생기는 걸 편무 이렇게 되죠. 계약을 체결했을 때 이렇게. 그다음에 이 쌍무계약과 편무계약을 나누는 이유는 이 쌍무계약에만 뒤에서 보시는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위험부담 요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쌍무와 편무를 나눕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편무계약에 뭐가 있는지를 외우셔야 됩니다. 증여라는 게 있고요. 사용대차라고 사용료를 주지 않고 무상으로 물건을 빌려 쓰는 걸 사용대차라고 합니다. 편무고요. 현상광고라고 있습니다. 이제 뒤에서 볼 겁니다. 그 다음에 돈을 빌리는 걸 소비대차라고 하는데요. 무이자로 돈을 빌리는 거 무이자 소비대차라고 합니다. 요것도 좀 외워주세요. 우리 시험에서 다음 중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적용이 되지 않는 계약은, 그래서 편무계약을 골라라 이런 문제가 있었고 답이 무이자 소비대차가 답인 적이 있었습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자, 여기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 유상계약하고 무상계약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쌍무하고 편무는 계약을 체결했을 때 그때 판단하는 거예요. 그때 계약을 딱 체결했더니 둘 다 채무가 생겼네, 한쪽만 채무가 생겼네 이렇게. 반면에 유무상은요, 계약이 체결이 될 때부터 이행까지 끝났을 때, 자, 이행까지 다 끝났을 때, 그 이행까지 끝나고 난 다음에 구별하는 거예요. 이행까지 끝났을 때. 매매계약 같은 경우는 매도인은 소유권을 넘겨주고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합니다. 이행이 끝나면 이게 서로 주고받아요. 이런 게 유상입니다. 반면에 증여계약을 하고 이행을 하게 되면 증여를 하는 사람만 이행을 합니다. 이런 걸 무상이랍니다. 주고받는 걸 유상, 주기만 하는 걸 무상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유무상을 구별하는 이유는 이 유상계약에만 매매 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유상에만. 그리고 매매 규정 중에는 담보 책임이라는 아주 독특한 책임이 있어요. 결국 유상계약에만 담보 책임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유무상을 구별하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 무상계약에는 증여하고 사용대차가 전형적으로 있습니다. 두 가지. 자, 근데 이렇게 구별하고 봤더니 이 현상광고라는 놈은 편무지만 유상이죠. 무상이 없지요. 따라서 쌍무와 유상, 편무와 무상이 비슷하긴 하지만 다른 개념,
동일한 게 아니죠. 그걸 구별하셔야 되고, 그걸 구별하려면 낙성계약과 요물계약을 좀 구별하셔야 돼요. 먼저 낙성이란 건 청약과 승낙만으로 성립을 하는데요. 조금 쉽게 말하면 약속만으로 성립, 약속만으로. 매매계약이 됐든 증여계약이 됐든 매매계약, 소유권을 넘겨주겠다는 약속, 대금을 지급한다는 약속, 물건을 무상으로 주겠다는 약속, 이렇게 약속만으로 성립하는 것을 낙성계약이라고 하고요. 요물계약은 약속만으로 안 되고요. 계약을 하는 당사자 중에 어느 한쪽이 먼저 뭔가를 이행을 해야만 성립을 합니다. 약속만으로 성립하지 않고 뭔가를 주거나 먼저 뭔가를 해야 성립하는 계약을 요물계약이라고 합니다. 이 요물계약의 대표적인 게 현상광고계약이 있어요. 현상광고. 자, 현상광고는 광고에서 정한 행위, 광고에다가 요렇게 하세요. 그럼 요걸 드릴게. 요런 식으로 광고하는 게 현상광고인데, 그 광고에서 요렇게 하세요. 그걸 완료해야 성립하는 게 현상광고입니다. 광고에서 정한 행위, 광고에서 뭐뭐 하라고 정한 행위, 그걸 완료해야만 성립하는 계약이 현상광고인데, 중국집 사장님이 전단지를 붙였다, 쿠폰을 10장 가져오면 탕수육을 한 접시 주겠다. 자, 이 전단지에 쿠폰을 10장 가져와라. 가져온 사람한테 탕수육을 주겠다라고 광고를 했죠. 그러니까 을은 그 전단지를 보고 쿠폰을 10장을 모아서 갑에게 갖다 줌으로써 계약이 성립하게 됩니다. 10장 갖다 주겠다는 약속만으로는 안 되고요. 10장을 갑에게 갖다 줘야 계약이 성립하니까 요물계약이고요. 을이 10장을 갖다 줌으로써 갑하고 현상광고 계약이 체결되면 갑만 탕수육을 한 접시 줘야 될 채무가 생기니까 편무죠. 그 다음에 이행을 합니다. 갑이 탕수육을 주었어요. 이행을 하고 났더니 그림상 10장 주고 탕수육 받았지요. 그러니까 유상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현상광고계약은 요물계약이면서 편무고 유상, 요물, 편무, 유상 기억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요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유상, 무상과 쌍무, 편무의 관계. 계약을 쌍무계약과 편무계약으로 일단 나누어서 편무에는 증여와 사용대차와 현상광고가 있고요. 편무에는 있었죠? 증여, 사용대차, 현상광고 전형적인 편무. 그 다음에 이 쌍무는요, 양당사자에게 채무가 생기니까 이행을 끝내면 서로 주고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쌍무는 이행이 끝나면 필연적으로 유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쌍무는 전부 유상이고요. 그 다음에 편무 중에 현상광고가 유상이니까 이렇게 쌍무에다가 현상광고를 합치면 유상이 되는 거고요. 나머지가 무상이 되죠. 그래서 이런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래서 쌍무는 전부 유상이지만 유상이 전부 쌍무인 것은 아니고요. 요놈 때문에 현상광고. 또 무상은 전부 편무지만 편무가 전부 무상인 것은 아니고 이렇게 되겠죠. 이 그림 가지고 좀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단순하게 암기를 해 주셔야 될 게 두 개가 있습니다. 우리 계약 강론을 가면 계약이 세 개가 나옵니다. 매매계약, 교환계약, 임대차 계약. 세 개. 유상이고요. 쌍무고요. 낙성이고요. 분류식입니다. 유쌍, 낙불 외우는 거예요. 또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증여하고 사용대차는 무상, 편무, 낙성, 분류식 이렇게 됩니다. 이것도 암기를 해주시면 되죠. 요 정도 암기를 해주시면,
계약의 종료를 물어보는 문제를 웬만하면 다 맞출 수 있게 됩니다. 자, 중요한 계약의 성립을 봅니다. 계약의 성립이란 계약 체결을 말하는 거고요. 계약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성립하는가, 이걸 봐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는요, 우리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될 조문이 있습니다. 527조부터 534조까지. 오늘 이 조문을 확인할 거고요. 달달달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 먼저 계약이 성립하려면 계약은 법률행위의 일종이니까 법률행위 성립요건을 기본적으로 갖춰야 됩니다. 자, 법률행위 성립요건이 뭐냐? 그냥 성립요건이라 하죠. 성립요건. 계약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일단 계약을 하는 당사자가 존재를 해야 되고요. 계약의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왜 이 계약을 하는가? 이 계약을 통해서 내가 뭘 취득하는가? 그걸 의사표시를 통해서 표시를 해줘야 되며, 당사자는 양당사자가 존재해야 되고요. 계약은 혼자 체결하지 못하니까 양당사자가 존재해야 되고, 의사표시도 청약의 의사표시와 승낙의 의사표시가 존재해야 돼요. 그리고 이 당사자가 일치를 해야 돼요. 자, 당사자가 일치한다는 건 이런 의미입니다. 갑이 을에게 청약을 했는데, 을이 아닌 병이 승낙을 했을 때는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갑이 을에게 청약을 했을 때 을이 승낙을 해야 계약이 성립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지문이 몇 차례 나왔습니다. 이렇게 당사자가 일치하는 것을 주관적 합치, 이렇게 부릅니다. 주관적 합치 또는 주관적 합의,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또 하나는 청약과 승낙의 내용이 일치해야 됩니다. 1억에 사라고 청약을 했는데 9천만 원에 사겠다고 승낙을 했다. 계약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청약과 승낙의 내용도 일치해야 되고요. 이건 이제 객관적 합치, 이렇게 부르죠. 주관적 합치, 객관적 합치. 만약에 주관적이든 객관적이든 불합치 또는 불합의 하다면, 불합치한다면 이 불합치하는 정도가 아무리 근소하더라도, 또 불합치한다는 걸 당사자가 모르고 있더라도 당사자는 합치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 계약이 체결됐다고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내용을 들어봤더니 실제는 불합치하더라. 불합치하는 걸 모르고 있다. 그건 이제 무의식적이라. 무의식적 불합치. 이렇게 주관적이든 객관적이든 불합치하고, 그 불합치하는 게 아무리 근소하더라도 당사자가 불합치한다는 거 모르고 있다 하더라도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게 일반적인 성립 요건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당사자와 관련해서 당사자가 누구냐? 당사자 확정의 문제가 일단 생기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근데 이 당사자 확정의 문제는 우리가 민법 총칙에서 건너뛰었던 법률행위 해석하고 연결이 좀 됩니다. 그래서 법률행위 해석을 알아야 이 당사자 확정을 이해할 수 있는 판례가 몇 개 있어요. 이제 그걸 빼고 기본이 되는 것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만 생각을 해볼게요. 갑이라는 자가 은행에 가서 자기 돈인데 을의 이름으로, 을이 명의인, 갑이 자기 돈을 은행에 가서 자기의 이름이 아니라 을의 이름으로 실명 확인하고 을의 이름으로 예금 계약을 했다. 이때 은행과 예금 계약을 한 당사자, 즉 예금주, 우리가 보통 예금주라고 하죠. 그 예금주가 갑이냐 명의인이냐, 도대체 당사자가 누구냐를 먼저 확정해야 되는 경우가 생겨요. 이렇게 갑이라는 자가
갑 자신이 아닌 타인의 이름으로 계약을 한 경우 이때 누가 당사자냐? 자, 기본이 명의인이 당사자입니다. 명의인. 그래서 예금 계약의 경우에도 실명 확인을 한 명의인, 의리 예금주 이렇게 됩니다. 실명 확인한 명의인, 의리 예금주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하죠 이거. 청약과 승낙의 의사합천 계약 성립. 자, 청약과 승낙의 의사합천 계약 성립. 요거는 이제 달달달달 머릿속에 넣으셔야 되는데, 먼저 청약이란 계약을 요청하는 의사표시를 말하고요. 계약을 요청하는 거. 의사표시는 계약이라는 법률 행위를 구성하는 구성요소가 되죠. 계약에는 청약과 승낙이라는 구성요소가 결합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구성요소를 민법 정칙에서 법률 사실이라고 그랬죠. 민법 조문의 3단 구조, 법률 사실이 모여서 법률 요건을 충족하면 법률 효과가 생긴다고 그랬는데, 계약은 법률 행위로서 가운데 있는 법률 요건에 해당됐고요. 그 법률 요건을 구성하는 구성 요소를 법률 사실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계약을 구성하는 구성 요소인 청약과 승낙은 민법 3단 구조 중에서 법률 사실에 해당이 될 겁니다. 법률 요건이 아니라 법률 사실에 해당이 될 거예요. 세 번째, 이런 청약을 하는 사람은 당연히 특정한 누군가가 청약을 하는데요. 자, 여기서 이 특정인이 누구인지를 반드시 표시를 해야 되는가의 문제가 하나 생겨요. 그런데 우리 이제 자동 판매기 설치를 생각해 봅니다. 자동 판매기 설치는 그 자동 판매기 안에는 특정한 음료수, 예컨대 A라는 음료수를 1,000원에 사라라는 청약이에요. 그리고 자동 판매기에다가 돈을 투입하여 버튼을 누르는 게 승낙인데요. 이때 자동 판매기에다가 돈을 넣고 버튼을 누르는 사람, 이 승낙한 사람은 청약자가 누군지 관심 없지요. 몰라도 돼요, 이 사람이 누군지. 즉 자판기를 설치한 자, 청약을 한 자, 이 사람이 누군지 몰라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누군지를 구태여 표시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됩니다. 청약자가 청약을 할 때 그 청약 속에 청약자가 누구인지를 굳이 반드시 표시할 필요는 없다. 네 번째, 누구에게 청약을 하는가? 당연히 특정인을 콕 찍어서 청약을 하는 게 기본일 테고요. 다만 자동 판매기 설치처럼 불특정 다수인에게 청약을 할 수도 있습니다. 청약의 상대방은 특정인과 불특정 다수인 이렇게 됩니다. 다섯 번째, 청약의 내용은요, 구체적 내용이 들어있어야 되죠. 확정적인 내용이 들어있어야 돼요. 구체적이고 확정적 내용이. 이유는 청약이 되려면 청약과 일치하는 승낙만 받으면 계약이 성립하게 됩니다. 즉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청약이려면 그 청약의 내용과 일치하는 승낙만 받으면 계약이 성립될 정도의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 내용이 들어있다면 승낙만 받으면 계약이 성립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구체적이지 않다면 다시 청약을 한 사람이 뭔가 얘기를 해줘야 돼요. 구체화를 시켜야 돼요. 만나가지고. 그러니까 청약이라면 승낙만 받으면 계약이 성립될 정도의 구체적 내용을 포함하라. 이렇게 되죠. 그래서 청약은 승낙만 받으면 계약이 성립합니다. 그래서 2번하고 구별해야 돼요. 갑이 구인 광고 합니다. 월급 얼마, 근무시간 언제부터 언제까지 4대 보험 됩니다. 이렇게 구인 광고를 내세요. 그 구인 광고를 본 을이 이력서를 제출했을 때
구인광고가 윗그림하고 매칭시켜 보세요. 구인광고가 청약이 하면 이게 승낙이 되고 청약과 승낙만으로 고용계약이 체결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이력서 제출만으로는 고용계약이 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을이 이력서를 제출하고 갑이 다시 이력서를 보고 나서 을에게 내일부터 근무하세요 이렇게 해야 계약이 성립이 돼요. 따라서 이 이력서 제출이 나를 고용하세요라는 청약이고요. 회사가 내일부터 근무하세요가 승낙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고용계약이 성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구인광고는 청약이 될 수가 없죠. 이력서 제출이 청약이니까. 그래서 이런 걸 청약의 유인이라고 부르고요. 대표적으로 아파트 분양광고, 상가 분양광고 같은 것들이 있게 됩니다. 청약과 청약의 유인이 왜 구별이 중요하냐? 청약의 내용은 계약의 내용이 됩니다. 그런데 청약의 유인의 내용은 계약의 내용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뭐 분양하면서 분양 광고하면서 수익을 보장해 준다. 주차장은 다 지하로 밀어넣는다. 이런 식으로 분양 광고가 돼 있을 때 그 뭐 수익을 보장한다든가 주차장은 다 밑으로 밀어버린다. 이런 것들은 계약 내용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당사자가 따로 특약을 하지 않는 한 계약 내용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그래서 청약의 내용은 계약 내용이 된다. 반면에 청약의 유인의 내용은 계약 내용이 아니다. 이런 차이가 있어서 청약과 청약의 유인을 구별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청약의 내용은 승낙만 받으면 계약이 체결. 그래서 청약의 유인과 구별 이렇게 되죠. 여섯 번째, 청약의 효력. 일단 청약만으로는 계약이 성립하지 않고요. 계약이 성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요. 가능성. 이게 청약 효력이에요. 그 다음에 이 청약의 효력이 언제 생기는가? 언제 생기는가? 자, 그거와 관해서 민법 총칙에서 봤던 111조 1항과 2항을 떠올려야 돼요. 111조 1항과 2항. 갑이 1월 10일 날 을에게 청약서를 발송을 했고, 이 청약서가 1월 12일 날 을에게 도달했다. 이 청약은 10일 날 발생하냐, 10일 날 발생하냐. 자, 111조 1항.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한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돼요. 도달한 때. 또 갑이 청약서를 발송한 후 그 청약서가 을에게 도달하기 전에 갑이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 청약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되죠. 111조 1항과 2항. 떠올려야 돼요. 두 번째, 우리 민법에 철회라는 게 있는데요. 철회라는 것은 의사표시가 효력이 생기기 전에 그 의사표시를 소멸시키는 게 철회예요. 그러니까 갑의 청약이 을에게 도달하기 전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요. 청약이 을에게 도달하여 효력이 생긴 후에는 철회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겠죠. 요게 527조 청약의 구속력이라는 개념입니다. 청약은 철회하지 못한다. 이게 청약의 구속력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 구속력이 언제까지 존속하는가? 언제까지 철회하지 못하는가? 청약의 효력이 언제까지 유지되는가? 그 청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철회를 못하니까 두 개가 있습니다. 청약자가 청약을 하면서 기간을 정하는 경우, 자, 갑이 여러 개 청약을 하면서 1월 20일까지 답을 달라. 그러면 갑은 20일까지는 기다려 주겠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20일까지는 철회 못한다. 이렇게 되겠죠. 여기 528조 1항. 두 번째, 갑이 만약에 청약을 하면서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 그냥 청약만 했다.
그래도 상당한 기간, 이 상당한 기간은 계약 내용에 따라 뭐 일주일이 될 수도 있고 열흘이 될 수도 있고 뭐 보름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상당한 기간 동안 철회를 못합니다. 여기 529조. 그런데 우리 민법은 528조 1항과 529조에서 요때까지 철회하지 못한다가 아니고 요때까지 1월 20일까지 갑이 을로부터 승낙을 받지 못하면 청약은 효력을 잃는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갑과 을 사이의 계약이 성립하려면 을의 승낙이 요 기간 내에 갑에게 도달을 해야 되겠죠. 계약이 성립하려면 을의 승낙이 기간 내에 갑에게 도달을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 기간은 승낙기간의 의미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을이 갑에게 승낙을 했는데 을이 승낙을 했는데 그 을의 승낙서가 예를 들어서 1월 21일 날 을의 승낙서가 갑에게 도달했다면, 즉 을의 승낙이 기간이 지나서 갑에게 도달했다면 청약은 이미 효력이 상실된 상태에서 승낙이 갑에게 도달했으니까 당연히 계약은 성립하지 않게 되겠죠. 그런데 요거를 우리 민법이 530조에서 연착한 승낙이라고 갑이 새 청약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해놨어요. 갑이 을의 이 연착한 승낙을 갑이 새 청약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갑이 다시 승낙을 하면 계약이 성립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이건 어렵질 않아요. 530조는. 그런데 조금 이상한 놈이 하나 있어요. 이 연착한 승낙 중에. 지금 이 530조는요. 통상의 연착이라고요. 을이요. 19일 날 승낙을 발송했어요. 19일 날. 그러니까 을은 19일 날 갑에게 승낙서를 발송하면서 야, 이거 20일까지 갑에게 도달하지 않을 수도 있겠는데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보통 우편물이 빠르면 하루, 늦으면 2, 3일 이렇게 걸리니까 1월 19일 날 을이 승낙을 발송한다면 을은 이 승낙서가 20일까지 갑에게 도달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통 생각할 수도 있고요. 따라서 실제로 21일이 지나서 21일 날 도달했다. 이런 게 통상의 연착이에요. 기간 내에 20일까지 갑에게 도달할지 말지가 불분명한 발송. 그래서 연착. 이게 통상의 연착입니다. 반면에 사고에 의한 연착이라는 게 있어요. 갑이 을에게 1월 20일까지 답을 달라 그랬어요. 그런데 을이 1월 13일 날 승낙을 발송했어요. 갑에게. 을이 13일 날 승낙을 발송했다면 당연히 이 승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까지 갑에게 도달하고도 남지요. 일주일 이상 걸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요, 충분히 20일까지 갑에게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체국에서 뭔 사고가 났는지 이게 1월 21일 날 갑에게 도달했단 말이죠. 이런 경우를 사고에 의한 연착이라고 해요. 즉 20일까지는 갑에게 충분히 도달할 수 있게 발송했지만
어찌어찌하여 기간이 지나서 갑에게 도달. 자, 요 경우에는 이 승낙이 연착됐다는 사실을 승낙자인 을은 모르고 있고요. 갑만 알고 있다, 갑만. 그래서 528조 2항과 3항에서는 통상의 연착과는 달리 사고의 연착의 경우에는 청약자가 승낙자에게 너의 승낙이 연착이 됐다 라고 알려주거나 또 하나, 우리 물건을 샀는데 홈쇼핑에서 또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하루가 지나도 하나, 이틀이 지나도 하나, 3일이 지나도 하나, 그러면 고객센터에 전화해가지고 아니 주문한 지 일주일이 넘었는데 아직도 안 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 있죠. 이거를 지연통지라고 해요. 지연통지. 아직 안 왔다, 이게 지연통지예요. 그러니까 갑이 을에게 미리 을의 승낙이 연착이 되기 전에 네가 13일 날 보냈다는 승낙이 아직도 나한테는 도착하지 않았다, 지연통지를 해. 근데 이 지연통지는 발송하라고 해서 발신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지연통지 발송. 자, 그러면 이런 사고에 의한 연착의 경우에는 연착 사실을 알고 있는 청약자 갑이 승낙자 을에게 너의 승낙이 연착했다고 통지를 해주거나 너의 승낙이 아직 나한테는 도달하지 않았다라고 지연통지를 발송하거나,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적어도 하라고 돼 있어요, 갑이. 만약에 갑이 을에게 연착통지도 지연통지도 하지 않으면 을의 승낙은 연착하지 않은 걸로 보고요. 따라서 계약은 성립한 걸로 봅니다. 이 사고에 의한 연착을 좀 정확하게 528조 2항 3항을 기억해 주셔야 돼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통지하지 않으면 연착하지 않은 거고 계약은 성립한다. 이렇게. 자, 여기에 청약입니다. 여기까지가 승낙. 계약을 수락하는 의사표시고요. 청약을 수락하는 의사표시고요. 성질은 역시 계약의 구성요소니까 법률 사실이고요. 승낙을 하는 사람은 누굴까? 당연히 청약을 수령한 사람이 승낙을 하겠죠. 이때 이 청약을 수령한 사람은요, 계약자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승낙 의무 따위는 없고요. 사겠다 안 사겠다, 승낙을 하겠다 거절하겠다와 같은 회답해줄 의무도 없습니다. 요거 기억하세요. 승낙 의무도 없고 회답 의무도 없다. 승낙 의무도 없고 회답 의무도 없다. 그러니까 청약자가 청약을 하면서 언제까지 대답이 없으면 승낙한 걸로 간주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 그걸 내가 받았어. 아, 이거 대답해 줘야 돼? 안 해줘도 됩니다. 개무시하면 됩니다. 개무시하면 돼요. 회답 의무조차 없다. 회답 의무조차 없다. 네 번째, 승낙을 한다면 누구한테 해야 될까? 당연히 특정한 청약자에게 해야 되죠. 불특정 다수인에게 승낙을 할 수는 없습니다. 청약은 특정인에게 할 수도 있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할 수도 있어요. 청약은. 하지만 승낙은 반드시 특정한 청약자에게 해야 되고요. 불특정 다수인에게 승낙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섯 번째, 승낙의 내용은요, 당연히 청약과 일치해야만 된다 그랬죠. 따라서 청약과 일치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승낙을 하는 자가 청약에 대해서 변경을 해서 승낙을 하거나 변경 승낙,
예를 들어 청약은 1억에 사라는데 9천에 사겠다라고 변경을 해서 승낙을 하거나 1억에 사라. 그런데 승낙을 한 사람이 거기다 조건을 붙여. 1억에 살게. 단 공과금은 네가 부담해. 뭐 이런 식으로 조건을 붙이거나 청약에 대해 그 청약을 변경을 해서 승낙을 하거나 그 청약에다가 조건 따위를 붙여서 승낙을 한 경우 요때는 534조에서 요 승낙은 승낙이 아니다. 이건 승낙이 아니다. 그럼 뭐냐? 기존의 청약을 거절함과 동시에 새 청약이다. 이거는 새 청약. 이렇게 해놨습니다. 승낙은 청약의 내용과 일치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변경이나 조건을 붙여서 승낙을 했을 때는 승낙이 아니고 청약 거절과 동시에 새 청약으로 본다. 이렇게 규정해 놨습니다. 6번째, 승낙의 효력. 자, 승낙의 효력은 계약 성립이죠. 청약의 효력은 계약 성립 가능성이고요. 승낙의 효력은 계약 성립이죠. 자, 여기도 언제 계약이 성립하는가? 언제 승낙의 효력이 발생하는가? 원칙. 다시 아까 청약에서 봤던 거. 기간 내에. 기간이 지나면 안 되죠. 기간 내에. 승낙 기간 내에 그 승낙이 청약자에게 승낙 기간 내에 승낙이 청약자에게 도달을 해야 계약이 성립하고요. 도달해야. 그 도달한 때 도달주의 계약이 성립하게 됩니다. 자, 이게 원칙인데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자, 요 예외는 의미는 나중에 생각하시고요. 의미는 5월달 또는 문제풀이 가서 보시고요. 요거 그냥 암기를 좀 해주세요. 오늘 요번 순환에는 531조에 보면요. 격지자 사이의 계약은 격지자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 성립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도달한 때가 아니고 발송한 때 성립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요 의미는 나중에 이해하시고 조문만 암기합니다. 격지자, 승낙, 발송 시 성립 이렇게. 여기서 격지자란 대화자의 반대 개념이에요. 대화자란 마주 앉아서 계약을 구두로 계약을 하거나 전화로 계약을 하는 걸 대화자라 하고요. 반면에 격지자는 우편물을 주고받는 거, 우편물을 통한 계약을 격지자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어쨌든 이렇게 우편물을 통한 계약은 승낙을 발송할 때 성립한다라고 되어 있다는 거, 이 531조 조문까지를 좀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청약과 승낙의 의사합치한 계약 성립이에요. 아주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짤막짤막하게 지문들이 나오는 것들이 많아요. 특히 요거는 암기하시고 요거 사고에 의한 연착은 이해하시고 나머지 내용들 거의 단순 암기에 불과합니다. 자, 여기 이제 청약과 승낙의 의사합치한 계약 성립이고요. 청약만 있고 승낙이 없이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가 두 개가 있어요. 청약만 있고 승낙이 없이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 첫째가 532조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 지하철에 앉아 있는데 황사 마스크를 파는 분이 지하철에 타가지고 앉아 있는 사람들을 몰래 황사 마스크 5개들이 한 세트를 쫙 올려놓는다. 청약이죠. 황사 마스크 사세요. 자, 내 무릎에도 올려줬어요. 이 사람이 돌아서 다시 나한테 왔을 때 내가 돈을 준다. 이게 승낙이 될 거예요. 그런데 나한테 돌아왔을 때 돈을 주지 않고 승낙하지 않고 미리 뜯어서 내가 황사 마스크를 썼어. 그럼 계약이 성립한 거죠.
그 황사 마스크를 뜯어가지고 포장을 뜯어서 내가 쓰는 행위가 바로 승낙으로 볼 수 있단 말이죠. 이렇게 승낙은 없고 승낙으로 볼 수 있는 일정한 사실이 있을 때 청약자가 물건을 내물에 올려놓은 사람이 내가 마스크를 포장을 뜯어서 이미 썼다는 사실, 승낙으로 볼 수 있는 일정한 사실을 모르고 있어도 그 뜯어서 쓴 때 계약이 성립하게 됩니다. 여기 의사 실현행 계약 성립이고요. 교차 청약에 대한 계약 성립. 갑이 을에게 자신의 노트북을 30만 원에 사라고 청약을 했는데 갑이 을에게 을이 이 청약을 수령하기 전에 갑이 그런 청약을 했다는 걸 을이 모른 채 을도 갑에게 청약을 했어요. 네 노트북을 30만 원에 팔아라 이렇게. 내 노트북을 30만 원에 사라. 네 노트북을 30만 원에 팔아라. 이렇게 갑의 청약과 을의 청약이 있고 그 청약의 내용이 양 청약의 내용이 일치한다면 이 청약에 대한 각각의 승낙을 할 필요 없이 이 양 청약만으로 계약이 성립하게 됩니다. 이게 교차 청약에 대한 계약 성립이고요. 언제 성립하는가? 양 청약이 모두 상대방한테 도달한 때, 양 청약이 모두 상대방한테 도달한 때, 이때 계약이 성립하게 됩니다. 자, 다섯 번째. 갑과 을 사이에 이런 난관을 뚫고 1월 10일 날 갑이 가지고 있는 주택을 매매하는 계약이 성립이 됐다. 체결이 됐다. 자, 계약이 성립하고 나면 그 계약이 이제 유효인지 무효인지를 판단. 유효인지 무효인지. 자, 갑과 을 사이 1월 10일 날 주택 매매 계약이 체결됐다. 자, 두 번째, 이 계약이 유효냐? 당사자는 능력이 있는지, 목적이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을 갖췄는지, 뭐 이런 걸 판단해야 되는데, 판단하다 보니까 이 주택이요, 1월 9일 날 이미 멸실이 됐더라. 자, 우리 민법 총칙에서 했던 거 기억나셔야 되죠? 1월 9일 날 이미 멸실된 주택을 10일 날 매매하기로 했으니, 계약 당시 이미 주택 넘겨주는 건 불가능, 원시적 불능이죠. 따라서 이 계약은 무효니까 이행전임은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 후라면 부당이득반하는 의무가 생기겠죠. 그런데 여기서 플러스 갑이라는 자가 이 멸실됐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다. 반면에 을은 전혀 모르고 있다. 그러면 당연히 갑은요, 이 멸실됐다는 사실을 을에게 밝혀야 돼요. 그리고 을하고 계약을 하면 안 돼요, 갑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갑은 이 주택이 이미 멸실됐다는 사실을 감추고 을하고 계약을 한 거예요. 이 사기꾼이죠, 사기꾼. 그래서 을에게 손해가 생겨버려요. 이거를 우리 민법은 갑이 을에게 그 손해를 배상해라. 이 나쁜 놈아. 왜 주택이 이미 멸실됐다는 걸 알면서도 그걸 숨기고 팔았냐, 이 나쁜 놈아. 이 사기꾼아. 손해를 배상해라. 이렇게 규정을 두고 있어요. 이거를 계약, 체결상, 과실이라고 이름이 붙어 있고요. 풀네임은 책임까지 붙였어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라고 부릅니다. 요거를. 그래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뜻이 계약은 성립되었으나 목적 달성이 원시적 불능이어서 그 계약이 무효일 때 발생하는 손해배상 책임. 이게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에요. 이게. 잊지 마세요. 원시적 불능. 두 번째,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지금 그림이죠. 첫째,
계약은 성립했으나 목적 달성이 원시적 불능이어서 무효일 거. 이게 첫 번째.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어느 일방은 그 원시적 불능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을까. 세 번째, 상대방은 선이 무과실일 거. 이거 꼭 기억하세요. 무과실일 필요는 없다.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답으로. 무과실까지 돼요. 그리고 상대방에게 손해가 생길 것. 이게 요건이 됩니다. 네 가지 요건. 달달달 다람기. 효과. 갑은 을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되는데 우리 민법에 계약을 통해 발생하는 손해, 계약 당사자에게 발생하는 손해, 그 손해배상이 두 개가 있어요. 이행이익배상이 있고 계약과 관련된 손해배상이 두 개가 있다. 이행이익배상이란 게 있고 신뢰이익배상이란 게 있는데 또는 신뢰손해라고도 하는데요. 마찬가지죠. 이때 이행이익이 어떤 거 있고 신뢰이익이 어떤 게 있는지 이건 몰라도 되고요. 신뢰이익하고 이행이익을 구별만 하면 돼요. 자, 이행이익이란 계약이 유효한데요.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을 안 했어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 이게 이행이익입니다. 반면에 신뢰이익은요. 계약이 무효예요. 무효인데 상대방이 이걸 유효라고 믿어요. 믿어. 계약이 무효인데 유효라고 믿었기 때문에 발생한 손해. 이게 신뢰손해예요. 그럼 보세요. 계약 체결성에 가실 책임은 무효라 그랬어요. 계약이. 무효인데 자, 을 보세요. 주택이 멸실됐다는 걸 전혀 모르니까 당연히 을은 이 계약이 유효라고 믿었겠죠. 그러니까 신뢰이익을 배상하라 이렇게 되겠죠. 신뢰이익을 배상하라 이렇게 될 거예요. 두 번째, 이행이익하고 신뢰이익을 계산하면 이행이익이 액수가 더 커요. 보통 왜요? 그러지 마시고 커요. 따라서 이 신뢰이익은 원칙적으로 이행이익을 넘지는 못한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갑은 이행이익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뢰이익을 배상하라.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자, 계약 체결성 하시면 이렇게 간단해요. 간단한데 마지막 이 계약 체결성의 과실 책임은 분명히 계약은 성립했으나 원시적 불능일 때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거를 확대하여 다른 영역에도 적용할 필요가 있다 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계약 체결성의 과실 책임을. 왜냐하면 거기에는 손해배상 책임 규정이 없어요. 손해배상을 하긴 해야 되는데 손해배상 책임 규정이 없으니까 이거 적용하자 이런 논의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계약을 교섭하다가 그 교섭을 부당하게 파기하는 경우. 파기. 이때 파기는요 계약을 파기하는 게 아니라 교섭을 파기하는 거예요. 즉 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백화점 의류 매장을 가가지고 바지를 파는 데 가서 바지를 입어본다. 이게 계약 교섭이에요. 바지 입어보는 게 계약 교섭이에요. 살지 말까? 살까 말까? 3시간을 입어봤어. 한 매장에서. 근데 마음에 안 들어. 다음에 올게요. 할 수 있어요. 계약자의 원칙상 얼마든지 계약을 교섭하다가 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거부가 부당할 때 문제가 됩니다. 부당할 때. 자, 부당하다는 건 이런 거예요. 교섭을 하는 당사자 중 한 사람이 상대방에게 계약을 할 것이라는 믿음을 심어줘요. 바지를 입어보던 갑이 기장이 기니까 직원한테
밑단을 수선해 오라고 그랬어요. 수선. 접어서 입어본 게 아니고 아예 종업원에게 밑단을 수선해 오라 그랬어. 그럼 당연히 종업원은 바지를 살 것이다 라고 믿을 거예요. 그래서 을이 그 믿음에 따라 행동했어요. 수선을 해왔어요. 을이. 그런데 밑단을 수선하라고 해서 을에게 믿음을 심어준 갑이 정당한 이유 없이 안 사. 그냥 가더라 말이에요. 계약 체결을 거부하더라 말이죠. 이게 부당파기예요. 이게 부당파기. 상대방의 믿음을 심어줬고 상대방이 그에 따라 행동했고 그럼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부. 밑단을 수선하오라 그랬고 수선을 해왔는데 별다른 이유 없이 안 사. 이러더라 말이죠. 이런 걸 부당파기를 합니다. 자, 이때 첫째, 갑은 이 바지를 반드시 사야 되는가? 아닙니다. 우리 대법원에 의하면 계약자의 원칙이 있으니까 계약 체결을 강제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다만 을은 이 바지를 더 이상 팔아먹지 못하니까 손해가 생겼죠. 그 손해를 갑은 배상하라. 물론 이 손해배상액이 바지값보다 커요, 보통. 그러니까 사고 마라. 갑은 보통 사요. 그런데 반드시 사야 되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안 사고 손해배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손해배상에 규정이 없어요. 규정이 없으니까 여기다가 학자들이 이걸 적용하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대법원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계약 체결상에 가실 책임은 원시적 불능에만 규정이 있기 때문에 딱 여기에만 적용해야 된다. 이런 데다가 확대 적용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 대법원에 의하면 이 손해배상은요. 불법행위 손해배상이에요. 불법행위. 자, 우리 대법원이 불법행위 손해배상으로 가는 이유, 계약 체결상에 가실 책임은 요 을의 정신적 손해배상이 없어요. 을의 입장에서 보면요, 밑단을 수선해오라 그래서 얼른 수선해왔더니 그냥 간다면 정신적 충격도 받아요. 그 정신적 충격에 대한 손해배상, 우리가 흔히 위자료라고 부르는 거, 그게 없어요, 여기에는. 근데 여기에는 있어요, 불법행위에는. 그래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불법행위 손해배상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이 정신적 손해배상 외에 보세요. 갑이 밑단을 잘라오라 그래가지고 을이 밑단을 잘라왔죠. 을은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 믿었기 때문에 가서 밑단을 잘라왔어요. 자를 때 비용 들어갔죠. 바지 못 팔았죠. 밑단 수선 비용 들어갔죠. 이런 것들을 배상하라. 이걸 신뢰손해라고 해요. 아까 신뢰이익이라 그랬죠. 이걸 배상하라. 신뢰손해, 신뢰이익을 배상하라. 계약 준비 비용. 밑단을 잘라왔어. 계약 이행 비용.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는 거예요. 계약 준비 비용, 계약 이행 비용. 계약 준비 비용. 밑단을 자르러 가기 전에 미리 포장지를 꺼내갖고 쫙쫙쫙 이렇게 해서 꾸깃꾸깃하게 만들어요. 그거 못 쓰잖아요. 이렇게 계약 준비 비용이나 밑단 자르면 계약 이행 비용. 이런 것들이 손해배상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반면에 이사를 가기 위해서 이삿짐센터 3군데다 견적서를 받았는데 이 이삿짐센터 견적서를 작성할 때 나하고 계약이 체결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냐? 없죠. 그러니까 제안서나 견적서를 작성할 때 설령 비용이 들었다 하더라도 이 비용은 나하고 계약이 체결될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지출한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손해배상 책임에서 제외.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과 관련해서 부당 파기에 관련해서 우리 대법원 판례, 우리 대법원 판례요. 요거를 정확하게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됩니다. 요게 답으로 나온 적 있어요. 우리 시험에서. 제안서, 견적서 작성 비용도 포함된다. 이런 식으로. 요건 손해배상에서 제외됩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기본서를 보시려면 체크해서 보실 것들을 확인하겠습니다. 체크만 하겠습니다. 437페이지 하단 437 양가로 2번 쌍무계약, 편무계약 거기 확인하시고 다음 페이지 5번째 줄 구별실익은 꼭 기억하세요. 유상무상 구별하시고 역시 구별실익은 꼭 기억하시고요. 핵심에 있는 그림, 그림 확인하고요. 자, 4번에 낙성과 요물이 있고요. 동그라미 2번에 요물계약에 보면요. 두 번째 줄 끝부분에 현상 광고가 있고요. 그 밑에 줄에 계약금 계약이 있습니다. 2개. 요물계약은 해서 계약금 계약이 답으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오른쪽 계약의 성립, 청약과 승낙이 안 성립, 합치, 객관적 합치, 주관적 합치 2개 체크. 다음 페이지 참고에 보면 수문불합이라고 있대요. 수문불합이 뭐예요? 무의식적 불합의를 말하는 거예요. 무의식적 불합치.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랬죠? 따라서 계약은 성립했으나 어느 한쪽에 착오가 있는 거하고는 당연히 구별해야 되겠죠. 자, 1번에 청약, 의의가 있습니다. 양가로 1번에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 오른쪽 동그라미 3, 청약의 유인과 구별. 그리고 청약의 유인의 대표적인 예, 판례, 분양, 광고. 기억하자. 청약의 유인. 쭉 내려서 양가로 3번 청약의 효력. 동그라미 1번 기억, 니은. 자, 니은은 3줄까지만. 다음 페이지에 보면 청약의 구성료라고 조문 박스가 있죠. 달달달달 암기해야 됩니다. 특히 528조 2항과 3항이 사고에 의한 연착입니다. 528조 2항과 3항 달달달 외우셔야 돼요. 조문만 외우시면 돼요. 밑에 있는 건 조문을 풀어놓은 거예요. 자, 오른쪽 판례 밑에 동그라미 3번 아까 말씀드렸죠? 기간 내에 승낙이 청약자한테 도달해야만 계약이 성립. 이걸 승낙 적격이라고도 불러요. 자, 2번에 승낙, 양가로 1번에 의, 동그라미 1, 2, 3. 다음 페이지 판례. 청약자가 언제까지 회답하지 않으면 승낙한 걸로 간주하겠다. 상대방은 개무시하면 된다. 그런데 판례가 개무시하면 된다라고 할까요? 아니겠지. 상대방을 구속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상대방을 구속하지 아니. 그 판례 5번째 줄에 있죠? 상대방을 구속하지 아니. 자, 양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 통상의 연착이 있고 동그라미 2번 비통상적이라고 사고의 연착이 있죠. 조문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오른쪽 양가로 3번 계약의 성립 시기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2번 격지자 531조 조문만 531조 격지자 승낙 발송 이렇게 격지자 승낙 발송 암기. 그 의미는 나중에 봅니다. 조문만. 한 장 넘겨서 447페이지에 보면 오른쪽 533조와 532조가 있고요. 조문 확인한 다음에 각각 계약이 언제 성립하는가 동그라미 2 그거 체크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교차 청약에 한 계약은 언제 성립하는가? 양 청약이 모두 도달한 때. 의사실현, 승낙으로 볼 수 있는 일정한 사실이 있을 때. 이렇게. 자, 넘깁니다.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있죠. 535조. 535조 조문 1항을 보면 두 번째 줄에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한 계약이 무효인데 유효를 믿었어. 신뢰이기죠. 그 다음에 계약이 유효해 그 유효함으로 인해 생긴 이익. 이생이익을 말하는 거죠. 이렇게 매칭을 좀 시킬 수 있어야 되고요. 서설의 오른쪽 적용 범위의 5번째 줄. 원시적 불능. 여기만 계약 체결상의 과실. 원시적 불능. 요것만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양가로 이번에 요건 타이틀만 동그라미 1 원시적 불능. 그 밑에 동그라미 일반의 악의 또는 가실. 동그라미 3 선의 무과실과 손해 발생. 이렇게.
그리고 밑에 효과. 그 다음에 확대 적용이 나왔죠. 동그라미 1번 계약 교섭 단계에서의 부당 파기. 그 밑에 있는 판례만 보시면 돼요. 판례만 읽어주시면 됩니다. 판례만 읽어주시면 되는데 그 판례에 빠져있는 게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가 정신적 손해배상 따로 청구할 때 빠져있고요. 그 다음에 신뢰 손해 한정이 되는데 그게 뭐냐? 두 가지 함기. 계약 준비비용, 계약 이행비용. 두 개가 빠져있죠. 그래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고 요거까지 추가해서 그 판례를 암기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계약의 종류하고 계약의 성립까지를 살펴보셨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한 문제 반드시 나오고 두 문제까지도 나오니까 철저하게 봐주세요. 쌍목계약의 흐름은 시간을 좀 달리해서 보겠습니다.